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동 7개국이 동시에 미국 무기를 밀어내고 한국산으로 갈아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독일의 압력을 넣어 엔진 수출을 끊었고 75년 동맹국의 군사원조 중단까지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 전문지 수석 에디터가 중동 전역을 취재하며 목격한 충격적인 현장,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제임스 헌터입니다. 제임스 디펜스 위클리,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군사 전문지의 수석 에디터로 35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산악 진지부터 우크라이나의 참호까지 분쟁 지역 30개국을 누비며 수천 종의 무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봤습니다. 그런 제가 단언하건대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제 35년 커리어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각 변동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런던의 어느 비 오는 아침이었습니다. 편집국 창밖으로 회색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데스크 위에는 식은 커피 한 잔과 마감을 앞둔 원고가 널려 있었죠. 그때 편집국장 해롤드 피어슨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해롤드는 30년 지기 친구이자 상사입니다. 냉정하고 까다로운 사람이죠. 그가 직접 전화를 건다는 건 뭔가 큰일이 터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임스,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긴급이야. 편집국장실 문을 열자 해롤드가 모니터 세 대를 동시에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화면마다 중동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화면 하단에 반복적으로 뜨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이거 봐. 해롤드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이집트 국방부 조달 계획서, 사우디 왕실 군사위원회 내부 보고서, UAE 방산 전시회 참가 업체 명단. 전부 기밀 등급이 찍힌 문건들이었습니다. 이집트가 미국 자주포 도입을 백지화했어. 대신 한국산 K9을 선택했다고. 그것도 현지 생산까지 포함해서 3조 원 규모야. 저는 서류를 집어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요? K9이면 그 자주포 맞죠? 90년대에 취재한 적 있는데 미국 M109 설계를 참고해서 만든 물건 아닙니까? 그게 다가 아니야. 해롤드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사우디도 움직이고 있어. UAE도. 심지어 이라크까지. 중동 전체가 미국 무기를 밀어내고 한국산으로 갈아타고 있다는 정보야. 저는 의자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동은 미국의 앞마당입니다. 매년 수백억 달러의 군사원조가 쏟아지는 곳이죠. 이집트만 해도 매년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을 버린다고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해롤드, 과장된 정보 아닙니까? 한국 무기가 싼 건 인정하지만 중동에서 미국을 밀어낸다는 건 좀 비하기 심한데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해. 해롤드가 비행기 티켓을 내밀었습니다. 두바이 IDX 방산 전시회가 다음 주에 열려. 거기서 시작해서 이집트, 사우디까지 돌아. 진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와.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이건 우리 잡지 50년 역사에서 가장 큰 특종이야. 저는 티켓을 받아들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한국 방산이 좀 성장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싸고 품질은 괜찮은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두바이의 뜨거운 바람 속에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열기가 벽처럼 밀려왔습니다. 섭씨 43도. 영국의 축축한 안개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택시 안에서 바라본 두바이의 스카이라인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신기루 같았습니다. 사막 위에 세운 인류의 오만함이라고나 할까요? IDX 방산 전시회. 2년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세계 방산업계의 올림픽입니다. 62개국에서 1,400개 업체가 참가하고 10만 명 이상의 군 관계자와 바이어가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체결되는 계약 규모만 매회 80억 달러, 약 11조 원에 달하죠.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20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거대한 홀. 천장에는 각국 국기가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실물 크기의 전차, 장갑차, 미사일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미국관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제네럴 다이내믹스. 미국 방산의 빅사가 전 시장 중앙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F-35 스텔스기 축소 모형이 회전하고 에이브럼스 전차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죠. 흰 셔츠에 값비싼 넥타이를 맨 세일즈맨들이 아랍 국방 관계자들을 상대로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관도 화려했습니다. 라인메탈의 레오파르트 전차, 크라우스마파이의 장갑차, 프랑스관에는 다소 라팔 전투기 모형이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죠. 이스라엘관에는 아이언돔 방어 시스템의 실물 부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관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한산했습니다. 아니, 한산하다는 표현도 과한 수준이었죠. 다른 나라 전시관에는 사람이 넘쳐났는데 한국관 앞에는 서너 명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전시물도 소박했습니다. K9 자주포 축소 모형 하나, K2 전차 사진 패널 몇 장, 그리고 설명을 위해 서 있는 한국인 직원 두어 명. 저는 한국관 앞을 스쳐 지나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 수준이지. 기대한 내가 바보였어. 그날 저녁 전시회 부대 행사로 열린 리셉션에서 오랜 지인을 만났습니다. 브래들리 셰퍼드, 로키드 마틴의 중동 지사장이었죠. 금발의 푸른 눈, 체격 좋은 전형적인 미국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고 저를 반겼습니다. 제임스, 오랜만이야. 무슨 바람이 불어서 두바이까지 왔어? 중동 방산시장에 한국 바람이 분다는데 취재하러 왔지. 그 순간 브래들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 관계자 서너 명도 따라 웃었죠. 한국, 제임스, 너 제정신이야? 거기 전시관 봤어? 텅 비었잖아. 브래들리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싼 건 인정해. 근데 그게 다야. 중동 사막에서 진짜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가 만든 무기를 누가 믿겠어? 차이나 스탠더드랑 뭐가 달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의 말에 공감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집트가 K9을 선택했다는 정보가 있어. 3조 원 규모라던데. 브래들리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여유를 되찾더군요. 이집트. 그 나라가 무슨 돈이 있어서 3조 원짜리 계약을 해. 매년 우리한테 군사원조 받아서 겨우 버티는 나라야. 결국 우리 팔라딘 쓰게 되어 있어. 정치적으로도 그게 맞고.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설사 한국이 이집트에 자주포를 팔더라도 신장이 없어. K9 엔진은 독일 MTU 거거든. 우리가 독일한테 한마디만 하면 끝이야. 심장 없는 자주포가 뭐가 되겠어. 47톤짜리 고철 덩어리지. 브래들리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의 말이 완벽하게 맞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리셉션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묘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시장 뒤편 주차장에서 한국관 직원들이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싣는 건 전시 철수짐이 아니었습니다. 아랍 전통 의상을 입은 남자 3명이 검은색 SUV 옆에서 한국인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사우디 국방부 배지가 반짝이고 있었죠. 전시관은 텅 비었는데 뒷골목에서는 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쇼윈도가 비어있는 건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팔려서 진열할 게 없었던 겁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기자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뭔가 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벌어지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카이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두바이에서 카이로까지 약 4시간. 비즈니스 클래스의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집트 군사 자료를 정리하려던 참이었죠. 그때 옆자리에 군복을 입은 남자가 앉았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검게 그을린 피부, 어깨에는 별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준장이었죠. 그가 자리에 앉으며 제 노트북 화면을 힐끗 보더니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제임스 디펜스 위클리? 당신이 제임스 헌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나세르 에라미디 준장입니다. 이집트 기갑 여단장이죠. 그는 단단한 악수를 건넸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책상에 앉아있는 장교가 아니라 실제로 전차를 굴려본 군인의 손이었습니다. 마침 잘 만났습니다. 당신 기사를 오래전부터 읽어왔어요.
오늘 솔직한 이야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녹음기를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비공식적인 대화를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물론이죠. 오프 더 레코드로. 나세르 준장은 창밖의 구름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헌터 씨, 우리 이집트가 왜 한국 무기를 택했는지 아십니까? 가격 때문 아닙니까? K9이 팔라딘보다 30% 정도 싸다고 들었습니다. 나세르 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격이 아닙니다. 우리도 바보가 아니에요. 싸다고 목숨을 거는 무기를 사지는 않습니다. 그는 좌석 주머니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이 이집트를 버렸다고요? 매년 15억 달러를 퍼주는 나라가? 나세르 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돈을 주는 것과 돕는 것은 다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돈을 줬지만 도움을 준 적은 없어요. 우리가 부품을 요청하면 6개월 뒤에 카탈로그를 보내줬습니다. 기술자 파견을 요청하면 계약서부터 내밀었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우리의 진짜 고민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고민이라면? 이집트는 북으로 지중해, 동으로 홍해를 끼고 있습니다. 해안선만 2,400km가 넘어요. 거기에 조르 가스전이라는 보물단지가 있습니다. 매장량 30조 입방피트,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죠. 하지만 주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땅에서 쏘는 대포가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방패가 필요했어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속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주포로 바다를 지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자주포는 곡사화기입니다. 포탄이 산을 넘듯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무기죠. 그런 걸로 바다 위에 배를 맞춘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준장님, 자주포로 해안 방어를 한다는 건 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한 포나 대함 미사일이 할 일 아닌가요? 나세르 준장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전 세계 모든 군사 전문가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한테 물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우리 대답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지중해의 파란 빛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드리겠다고요? 자주포로 배를 잡는 시스템을요? 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였습니다. 아니,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전 세계 무기를 봐온 제 경험으로는 자주포가 이동하는 해상 표적을 타격한다는 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준장님, 그게 정말 가능하다면 미국이나 유럽은 왜 안 합니까? 나세르 준장이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가 두바이에서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확신. 직접 눈으로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확신이었습니다. 헌터 씨, 제가 말로 설명하면 당신은 안 믿을 겁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내일 저녁 사막으로 오십시오. 당신이 본 적 없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행기가 카이로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피라미드의 실루엣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4,000년 전 인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을 돌덩이로 쌓아 올린 그 유적이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막에서 펼쳐질 광경이 피라미드만큼이나 상식을 뒤엎는 기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에어컨도 없는 허름한 건물에서 3년째 버티고 있는 한국인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카이로의 밤바람이 뜨겁고 건조했습니다. 공기 중에 모래먼지와 매연이 뒤섞여 목 안이 칼칼했습니다. 이 사막의 나라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기사 초안의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중동의 가성비 무기 한국 방산의 틈새 전략. 가성비. 그때까지 저는 한국 방산을 그 두 글자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35년 커리어에서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카이로 시내에서 차로 1시간. 도심의 화려한 조명이 사라지고 어둠만 남은 외곽지대에 접어들자 길은 비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불안한 눈빛으로 미러를 쳐다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못 갑니다. 군사 지역이에요. 나세르 준장이 보내준 군용 지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30분.
모래먼지를 뒤집었으며 도착한 곳은 마디라는 이름의 공장 지대였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길 양쪽에는 문을 닫은 자동차 정비소와 고철 야적장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태극기 하나와 회사 깃발 하나가 걸린 건물이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금이 가 있었고 창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주변의 폐건물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이게 한국팀의 거점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두바이 지사가 주메이라 비치 호텔 꼭대기 층 전체를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방산업체는 카이로 외곽의 허름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니, 규모 차이가 이 정도면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을 밀고 들어서자 시멘트 바닥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서 도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에 단단한 체구, 작업복 가슴팍에는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세일즈맨이 아니라 정비공처럼 보였죠. 박준혁 팀장입니다. 그가 일어서며 악수를 내밀었습니다. 악수가 단단했습니다. 나세르 준장의 손과 비슷한 느낌이었죠. 현장에서 직접 쇠를 만져본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제임스 헌터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곳에서 하시는 일을 좀 보고 싶습니다. 박준혁 팀장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건물 안은 밖에서 본 것보다 넓었습니다. 에어컨은 없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대형 선풍기 4대가 뜨거운 공기를 헛되이 휘젓고 있을 뿐이었죠. 섭씨 38도.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찜통 같은 공간에서 10명 남짓한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노트북 3대를 펼쳐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자주포 부품을 분해해서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이집트 해안선 지도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그 위에 빨간 화살표와 숫자들이 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광경은 건물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업장 한켠에 이집트 군용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국제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제 T-62 전차 엔진, 미국제 M113 장갑차 변속기, 심지어 프랑스제 가젤 헬기의 유압 장치까지 한국 엔지니어들이 남의 나라 무기를 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잠깐, 이건 한국 장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박준혁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장갑차 밑에서 기어나오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집트군 보유 장비들이에요. 왜 남의 나라 고무를 고쳐주고 있습니까? 계약에 포함된 겁니까? 계약은 아직 없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계약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도 못 받으면서 사막 한가운데서 에어컨도 없이 남의 나라 무기를 고쳐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러고 계신 겁니까? 박준혁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어려우면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5년 동안 방산업계를 취재하면서 이런 업체는 처음 봤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는 나사 하나 조여주는데도 시간당 $500를 청구합니다. 프랑스는 매뉴얼 한 장 보내주면서 기술 이전료를 물리죠. 독일은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은 계약도 없이 3년째 사막에서 버티면서 이집트군의 잡다한 고물 장비까지 수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비즈니스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행동이었죠. 3년이라고요? 3년 동안 계약 없이 여기 계신 겁니까? 네. 본사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나면 끝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본사가 철수하라는데 왜 안 가십니까? 박준혁 팀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집트 병사들이 국경을 지키다가 전차가 퍼져서 걸어서 복귀하는 걸 봤습니다. 리비아 국경에서요. 부품이 없어서 고칠 수가 없대요. 미국한테 요청하면 6개월 뒤에 카탈로그나 보내주고 그마저도 우리 거 사라고 하더랍니다. 그가 작업대 위에 금속 부품을 집어들었습니다. 직접 깎아서 만든 실린더 링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면 전차가 살아납니다. 몇만 원짜리 부품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서 수천만 달러짜리 전차가 사막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속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자의 냉정한 시선으로 보면
이건 비효율적인 감상주의에 불과했습니다. 사업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허름한 사무실 한쪽에서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인스턴트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커피 믹스를 타서 저에게도 한 잔 건넸습니다. 달달하고 진한 맛이었죠. 사막의 모래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걸까? 그 답은 다음 날 오후에 밝혀졌습니다. 나세르 준장이 약속한 장소는 알렉산드리아 서쪽 120km 해안가에 위치한 비밀 사격장이었습니다. 군용 헬기를 타고 도착한 그곳은 지중해의 파도가 절벽 아래로 부서지는 거친 해안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소금기가 섞여 있었고 멀리 수평선 위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격장에는 이미 상당한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집트 육군과 해군 장교들은 물론이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군사 참관단, UAE 국방연구원 분석관, 심지어 요르단 특사까지 와 있었습니다. 관람석 한쪽에는 브래들리 셰퍼드가 미국 참관단과 함께 앉아 있었고 독일 라인메탈의 관계자도 보였습니다. 저는 브래들리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선글라스를 올리며 싱긋 웃었습니다. 제임스, 좋은 자리에 왔어. 오늘 한국의 서커스를 직접 볼 수 있을 거야. 서커스라니? 해상 사격이래. 자주포로 바다 위에 배를 맞추겠다는 거야. 미쳤지? 브래들리가 콧방귀를 꼈습니다. 우리 팔라딘도 거부한 테스트야. 자주포 교리에 없는 운용이거든. 곡사포로 움직이는 배를 맞춘다. 그건 물리학을 모르는 소리지. 저도 동의했습니다. 자주포 포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하늘 높이 솟았다가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거죠. 바람, 습도, 기온, 공기 밀도에 따라 궤적이 달라집니다. 고정된 땅 위의 목표도 맞추기 어려운데 파도에 흔들리며 이동하는 배를 맞춘다. 포탄이 날아가는 수십 초 동안 배는 이미 수백 미터를 이동합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먼저 육상 고정 표적 사격이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의 M109A6 팔라딘이 나섰습니다. 육중한 차체가 지축을 울리며 사격 위치로 이동했고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결과는 20발 중 17발 명중, 85%의 명중률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박수를 치며 옆에 앉은 사우디 참관단에게 윙크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게 아메리칸 프리시전입니다. 이어서 한국의 K9이 나섰습니다. 위장 도색한 차체가 팔라딘보다 날렵해 보였습니다. 사격이 시작되자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속도가 달랐습니다. 팔라딘이 1분에 3발을 쏠 때 K9은 6발을 쏟아부었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이었죠. 결과는 20발 중 19발 명중, 95%. 브래들리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곧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고정 표적은 누구나 맞춰. 진짜는 실전 데이터와 내구성이지. 그때 스피커에서 아랍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습니다. 2차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목표는 해상 35km 지점에서 25노트로 기동 중인 무인 표적선 세척입니다. 관람석이 웅성거렸습니다. 35km,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입니다. 25노트면 시속 46km. 그 거리에서 그 속도로 움직이는 배를 곡사포로 맞추겠다고요? 미국 참관단 기술 담당자가 즉시 항의했습니다. 이건 불합리한 테스트입니다. M109는 육상 작전 플랫폼입니다. 해상 이동 표적 타격 알고리즘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세르 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집트의 안보 현실이 이겁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무기가 우리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 측은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브래들리가 팔짱을 끼며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봐, 한국도 포기할 걸. 미국이 못하는 걸 한국이 하겠어? 그런데 한국 팀 쪽에서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혁 팀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브래들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국 참관단도 피식 웃었죠. 독일 관계자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야.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는 거지. K9 한 개 포대, 6문이 해안선을 따라 상계했습니다. 그런데 배치가 이상했습니다. 일렬이 아니라 지그재그. 서로 다른 높이, 서로 다른 각도. 마치 오케스트라 악기처럼 각자 다른 위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신이 천천히 바다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망원경으로 K9의 포탑을 관찰했습니다. 미세한 떨림이 보였습니다. 내부의 사격 통제 컴퓨터가 계산을 돌리고 있을 겁니다. 풍속, 풍향, 습도, 기온, 파도 주기, 표적의 이동 경로와 속도, 변수가 수십 개였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사우디 참관단의 한 여성이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그녀가 바로 파티마 알카심, 사우디 국방연구원 소속 분석관이었습니다. 사격 개시. 한 번 포가 먼저 불을 뿜었습니다. 고각 사격. 포탄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3초 뒤 2번 포 발사. 각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다시 3초 뒤 3번 포. 6문이 순차적으로 포탄을 토해냈습니다. 각기 다른 시간차, 각기 다른 각도. 불규칙한 리듬이었지만 그 안에 치밀한 수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쏜 포탄은 높게, 나중에 쏜 포탄은 낮게 날아가서 목표 지점에 동시에 도착하게 만드는 계산. 거기에 배의 이동 경로까지 예측한 3차원 방정식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바다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 쥔 망원경에 땀이 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뭔가 역사적인 순간이 올 수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죠. 5초, 4초, 3초. 그 순간 수평선 위 세 지점에서 동시에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물기둥이 아니었습니다. 불기둥이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표적선 한 척은 선체가 두 동강 났고 나머지 두 척은 화염에 휩싸여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시차는 거의 제로. 6문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쏜 18발의 포탄이 세 척의 배 위에 동시에 쏟아진 겁니다. 동시 탄착 사격. TOT. 포병의 꽃이라 불리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고정 목표도 아닌 35km 밖에서 시속 46km로 달리는 배를 상대로 성공시킨 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관람석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경악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파티마 알카심이 망원경을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자주포가 아니에요. 이건 게임 체인저예요. 저는 브래들리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도 동요가 느껴졌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포탄을 쏜 K9들이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포신을 접더니 연막탄을 터뜨리며 진지 뒤로 사라졌습니다. 쏘고 튀기. 적이 포탄의 발사 원점을 역추적해 반격하려 해도 그곳에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력, 정밀도, 기동력, 생존성, 그리고 가격. 나세르 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신형 구축함 한 척이 1조 2천억 원입니다. K9 한 문은 50억 원입니다. 구축함 한 척 값이면 K9을 240문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습니다. 50억짜리 대포 6문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브래들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통제된 환경에서의 쇼에 불과합니다. 실전은 다릅니다. 나세르 준장이 브래들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미스터 셰퍼드, 당신네 팔라딘은 쇼를 할 기회조차 포기하셨죠. 관람석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브래들리의 귀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미국 참관단을 이끌고 성큼성큼 관람석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35년간 믿어왔던 것, 미국과 유럽이 세계 방산의 절대 강자라는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성공은 운일 수 있습니다. 통제된 테스트와 실전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기사 초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K9 자주포, 해상 표적 타격 성공. 인상적인 퍼포먼스이나 실전 검증은 미완. 과대평가 주의 필요. 아직까지 제 패는 한국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사막의 사격 영상은 24시간 만에 전 세계 군사 커뮤니티로 퍼졌습니다. 펜타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잠시 돌아가 미국 국방부 출입 기자증을 이용해 워싱턴의 분위기를 탐색했습니다. 펜타곤 내부는 말 그대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습니다. 한 익명의 국방부 관리가 커피숍에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계약 문제가 아닙니다. 이집트는 75년 동맹입니다. 그 나라가 한국으로 넘어가면 도미노가 시작돼요.
사우디, UAE, 이라크. 전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없이도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가 종이컵을 구기며 대답했습니다. 죽여야죠. 한국 방산을.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이런 일은 흔합니다. 정치적 압박, 기술 차단, 외교적 협박. 미국은 이 분야의 달인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펜타곤의 반격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독일이었습니다. K9 자주포의 핵심 부품. 1000마력 디젤 엔진은 독일 MTU사의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차체와 포탑, 사격 통제 시스템은 자체 개발했지만 심장인 엔진만큼은 독일의 라이선스에 의존하고 있었죠. 미국은 독일 정부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집트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으시오. 예멘 내전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고 K9 엔진의 이집트 수출을 불허하시오. 독일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나토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눈 밖에 날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독일 정부는 한국 측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집트 수출용 K9에 탑재될 MTU, 엔진의 수출 승인을 불허한다고.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베를린으로 날아갔습니다. MTU 미넨 본사에서 엔진 사업부 이사 오이겐 크라우스를 만났습니다. 은발에 안경을 쓴 전형적인 독일 엔지니어였죠. 그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내리며 여유 있게 말했습니다. 헌터 씨, 방산 시장은 냉혹합니다. 기술을 가진 자가 게임의 규칙을 정하죠. 한국은 훌륭한 차체를 만들었지만 심장은 우리 것입니다. 심장 없는 자주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는 책상 위에 엔진 모형을 손으로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47톤짜리 고철이죠. 한국이 자체 엔진을 개발할 가능성은요? 오이겐이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1000마력급 군용 디젤 엔진은 독일이 50년 걸려 완성한 기술입니다. 미국도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우리 엔진을 쓰고 있어요. 한국이 5년이나 10년 안에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두 번째 카드는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집트에 직접적인 경고를 보냈습니다. 매년 15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재검토하겠다는 신호였죠. 75년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이었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가격 공세였습니다. 미국은 M109A7 최신형 팔라딘의 가격을 30% 인하하는 파격 제한을 이집트에 내밀었습니다. 거기에 10년 무이자 차관까지 덧붙였죠.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기술을 끊고 정치로 압박하고 가격으로 유인한다. 한국 방산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카이로에서 나세르 준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동요가 묻어 있었습니다. 헌터 씨,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엔진이 막혔습니다. 의회에서도 미국 원조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요. 한국 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아직도 거기 있어요.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미국을 이길 수는 없어. 아무리 한국이 대단해도 초강대국의 전방위 압박을 버틸 수는 없지. 하지만 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편집국장 해롤드의 전화가 새벽에 걸려왔습니다. 제임스, 한국에서 반응이 왔어. 한화 디펜스가 창원 공장을 공개한대.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가봐.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90년대에 한 번 방산 취재로 온 적이 있었죠. 그때 본 한국의 방산시설은 솔직히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한참 뒤져 보였죠. 그 기억이 제 편견의 뿌리였습니다. 하지만 창원에 도착한 순간 그 기억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화 디펜스 창원 공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부지 위에 거대한 생산동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이 조립 라인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정밀하게 용접을 하고 컨베이어 벨트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를 데려간 곳은 생산동이 아니었습니다. 공장 뒤편에 별도의 보안 구역이 있었습니다. 출입증을 3번 바꿔 달고 금속 탐지기를 2번 통과한 뒤에야 들어갈 수 있는 곳. 문이 열리자 거대한 시험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동 한가운데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엔진이었습니다. 짙은 회색 금속 블록.
가로 2m, 세로 1m 남짓한 크기. 겉보기에는 평범한 디젤 엔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는 엔지니어들의 표정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긴장과 자부심이 뒤섞인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박준혁 팀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카이로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와 같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헌터 씨, 이게 저희의 대답입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형 디젤 엔진입니다. 1200마력, 8기통, 100% 국산입니다. 1200마력, 독일 MTU의 1000마력을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잠깐, 독일제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던 걸로 아는데 독자 개발을 하셨다고요? 네, 6년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6년이라고요? 박준혁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이 언젠가 이 카드를 꺼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언제든 목줄이 잡히니까요. 그래서 독일 엔진을 쓰면서도 동시에 국산 엔진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6년. 그들은 독일이 등을 돌리기 6년 전부터 이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과 독일이 포위망을 짜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그 포위망을 뚫을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제품과 실전은 다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모신 겁니다. 그가 시험동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다이나모미터 위에 엔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엔진 내구성 테스트 장비였죠. 지금부터 1000시간 연속 가동 시험을 시작합니다. 사막 환경을 재현한 조건에서요. 섭씨 55도, 모래먼지 농도 최대치.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우디, UAE 참관단에게도 초청장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엔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험동의 온도가 55도까지 올라가자 제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엔진은 묵묵히 돌아갔습니다. 진동이 적었습니다. 독일제보다 소음이 낮았습니다. 무엇보다 모래먼지를 강제로 주입하는 가옥 시험에서도 출력 저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온나세르 준장이 시험동에서 엔진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엔진이 아닙니다. 이건 의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실험실이 아니라 사막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한화 측은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실차 장착 내구성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시나이 사막, 낮 기온 섭씨 53도, 지표면 온도 70도 이상, 모래 폭풍 지대, 12,000km 연속 주행, 정비 시간 하루 4시간 제한, 엔진 오일 교체 주기 2배 연장. 이건 기계에 대한 고문이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 전차도 이 조건이면 5일 만에 엔진을 교체해야 합니다. 갓 태어난 신생 엔진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베를린의 오이겐 크라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이 국산 엔진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웃었습니다. 1200마력이라고요? 흉내는 냈겠지만 사막에서 버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1000균도 못 가서 퍼질 겁니다. 엔진은 도면이 아니라 경험의 축적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시나이 사막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동행 취재를 신청했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군용 지프를 타고 K9의 뒤를 따랐습니다. 모래먼지가 입안까지 들어왔고 차 안은 찜통이었습니다. 첫째 날 500km, 엔진 이상 없음. 둘째 날 500km, 엔진 이상 없음. 다섯째 날 2500km, 엔진 이상 없음. 열흘째 되는 날 갑자기 모래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시야가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통신도 끊겼죠. K9이 멈췄습니다. 엔진룸에서 경고등이 켜졌다는 보고가 무전으로 끊어지듯 들려왔습니다. 미국 참관단 장교가 헤드셋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끝났군. 역시 사막은 못 버텨. 하지만 박준혁 팀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글을 쓰고 모래 폭풍 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엔진 룸 커버를 열고 센서 케이블의 먼지를 맨손으로 닦아냈습니다.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운 금속을 맨손으로 만지면서 그의 손등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 뒤 엔진이 다시 울렸습니다. 센서 오작동이었을 뿐 엔진 자체는 멀쩡했습니다. K9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여셋째 8000km.
이집트 평가단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날째 마지막 날, 12,000균을 완주한 K9이 카이로 외곽 200번 공장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이집트 군인들과 엔지니어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차체는 모래먼지로 뒤덮여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궤도는 닳아서 금속이 드러나 있었죠. 하지만 엔진 소리는 첫날처럼 우렁찼습니다. 그리고 포신만은 꼿꼿하게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세르 준장이 박준혁 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미스터 박, 독일도 못한 걸 해내셨소. 아니, 미국도 못한 걸. 박준혁 팀장은 화상으로 부풀어 오른 손을 바지에 슬쩍 문지르며 웃었습니다. 지금 엔진보다 배가 더 급합니다. 근처에 밥집이 어딥니까?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 수정 필요. 가성비 무기 삭제. 새 제목 미정. 오이겐 크라우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웃지 않았습니다. 1200마력이 시나이 사막에서 12,000균을 완주했다고요? 네. 단 한 번의 엔진 고장도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MTU도 그 조건에서는 7,000금에서 오버홀이 필요해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오이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괴물을 깨운 겁니다. 목을 조르려고 했는데 더 강한 심장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양쪽에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한화. 반세기 전 폐허였던 나라가 세운 이름들이었죠. 그때 제 할아버지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윌리엄 헌터. 영국 육군 소령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분이었죠. 어릴 때 할아버지 서재에서 낡은 종군 수첩을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가물가물했지만 한국에 대한 무언가가 적혀 있었던 건 분명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수첩을 찾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음 취재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집트에서 시작된 바람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번지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내리자 건조한 열기가 피부를 훑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최대의 방산시장이자 미국의 가장 큰 무기 고객이었습니다. 매년 미국산 무기 구매액만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4조 원에 달하는 규모였죠. 펜타곤에게 사우디는 현금 인출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사우디가 한국을 쳐다보고 있다는 건 이집트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지각 변동의 시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사우디 국방연구원에서 파티마 알카심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집트 사격장에서 망원경을 들고 있던 그 여성이었죠. 히잡 아래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우디에서 몇 안 되는 여성 군사 분석관이었습니다. 헌터 씨, 이집트에서 봤죠? 그 사격을. 봤습니다. 인상적이었죠. 인상적. 그 정도가 아닙니다. 파티마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 빼곡하게 숫자가 채워져 있었죠. 제가 이집트 사격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K9의 예측 사격 알고리즘은 해상 표적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보정합니다. 파도 주기, 조류 속도, 바람까지 계산해 넣어요. 이건 단순한 포병 시스템이 아닙니다. 해양 전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사우디가 관심을 갖는 겁니까? 파티마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리야드의 고층 빌딩 너머로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페르시아만으로 1760km의 해안선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이 코앞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우리 석유 수출의 80%가 끊깁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에 의존해왔죠. 하지만 미국이 영원히 여기 있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녀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2019년 사우디 아람코 석유시설 공격.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이 세계 최대 석유시설을 강타했을 때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사우디 석유 생산의 절반이 하루아침에 마비되었죠. 그 사건 이후 사우디 왕실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K9을요? K9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 미사일 방어 시스템, 레이더까지 패키지로 검토하고 있어요. 이집트가 문을 연 거예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겁니다. 파티마가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중동 각국의 한국 무기 도입 검토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 K9 자주포 계약 확정, 현지 생산 포함 3조 원 규모, 사우디 K9 350문 천무 로켓 도입 협의 중, 8조 원 규모 추정, UAE 해안방어 시스템 별도 계약 협의, 2조 5천억 원 규모, 이라크 K2 전차 K9 자주포 패키지 관심 표명, 요르단 K9 도입 타당성 조사 착수, 오만 해안 방어용 K9 운용 가능성 검토, 카타르 한화 천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기술 시연 요청.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이집트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중동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의 절반 정도입니다. 비공식 협조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요. 저는 메모를 하다가 펜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이집트를 막으려고 독일 엔진을 끊었습니다. 한국은 국산 엔진으로 뚫었습니다. 미국이 군사 원조를 위협했습니다. 이집트는 한국과 현지 생산 계약으로 자주 방산의 길을 택했습니다. 미국이 한 나라를 조이면 그 옆 나라가 한국에 달려왔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셀수록 중동 국가들은 더 빠르게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설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막으려 한 행동 자체가 한국 방산의 최고의 마케팅이 된 겁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집트 사례를 보면서 확신하게 됐으니까요. 미국은 언제든 목줄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 편이다. 파티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헌터 씨, 미국은 무기를 팝니다. 프랑스도 팔고 독일도 팔아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기술을 넘기고 공장을 세워주고 현지 인력을 교육합니다.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영원한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 생산자가 되는 것.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카이로 외곽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박준혁 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친구가 어려우면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감상주의라고 치부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리 들렸습니다. 그건 감상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아니, 전략을 넘어선 철학이었습니다. 미국은 돈을 벌기 위해 무기를 팔았습니다. 한국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 무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은 한국의 친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아부다비였습니다. UAE 해군이 한국의 해안방어 시스템 시연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보여준 그 해상 사격을 이번에는 페르시아만에서 재현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브래들리 shepherd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우디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받은 전화 속 목소리는 두바이에서 들었던 자신만만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임스, 지금 타이밍이 안 좋아.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짧은 통화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70년간 흔들린 적 없던 중동의 철옹성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에어컨도 없는 카이로 외곽의 허름한 건물에서 3년을 버틴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펜타곤이 가장 두려워한 시나리오. 중동 국가들이 미국 없이도 된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는 아직이었습니다. 카이로에서 열릴 롤아웃 행사.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된 최초의 K9이 공장 문을 나서는 그날. 중동 7개국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건 무기 계약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재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의 목격자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카이로 남쪽 헤란 지구, 200번 공장이라 불리는 이집트 최대의 군수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이집트가 독립 이후 70년간 무기를 생산해온 성지와도 같은 곳이죠. 러시아제 T-55 전차를 조립했고, 미국제 M1 에이브럼스의 부품을 만들었고, 프랑스제 미라주 전투기의 정비를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에서 아랍의 국기가 아닌 다른 나라의 국기가 걸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200번 공장 정문에 태극기와 이집트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두 깃발이 함께 펄럭이고 있었죠. 공장 앞마당에는 1500석 규모의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 거대한 막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막 뒤에 뭔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먼저 사로잡은 건 관람석이었습니다. 앞줄 좌석에 국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요르단, 오만, 카타르, 중동 7개국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방산 행사에 7개국 장관급이 동시에 참석하는 건 제가 35년간 취재한 어떤 행사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각국 군 참모들, 방산업체 관계자들, 외교관들,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아랍 전통 의상의 하얀 물결 사이로 군복의 올리브색이 점점이 섞여 있었죠. 열기와 긴장감이 사막의 뜨거운 공기와 뒤섞여 관람석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석 맨 앞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옆에는 알자지라, 로이터, AFP 기자들이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가 세계적인 뉴스가 될 거라는 걸 모두가 감지하고 있었죠. 관람석 한쪽 끝, 뒷줄에 브래들리 shepherd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두바이에서의 그 자신만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 아무 말 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이 입장했습니다.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졌고 1,500명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오르자 관람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이집트 군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사막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75년 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무기에 의존해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허락을 기다려야 했고, 다른 나라의 결정에 운명을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막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K9 자주포 5문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에서 온 K9이 아니었습니다. 차체 이집트 사막 위장 도색이 칠해져 있었고 포탑 옆면에 아랍어로 제식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선 차량의 포탑 위에 작은 명판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산 제1호 200번 공장에서 이집트 노동자의 손으로 조립된 최초의 K9이었습니다. 심장은 한국산 엔진, 차체의 70%는 이집트에서 생산된 부품, 포탑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한국과 이집트가 공동 개발한 신형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자주포의 엔진은 100% 한국 기술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심장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 우리 이집트 엔지니어 2,800명이 직접 조립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의 무기입니다. 관람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차 예산 8,500억 원 전액을 본 사업으로 전환합니다. 향후 5년간 K9 250문을 이 공장에서 생산할 것입니다. 8,500억 원. 미국 에이브럼스 전차 도입에 배정되어 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 돈이 전부 한국 자주포로 넘어간 겁니다. 관람석이 술렁였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이 옆에 보좌관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UAE 장관은 태블릿에 뭔가를 빠르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집트 대통령이 한국팀이 앉아있는 구역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국의 한화 디펜스팀에 감사를 전합니다. 그들은 계약이 없던 시절부터 이집트에 와서 우리 군의 낡은 장비를 고쳐줬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건물에서 3년을 버텼습니다. 우리가 부품이 없어 전차를 버려야 했을 때 그들은 직접 부품을 깎아서 만들어줬습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한국팀을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집트 장교들이 일어섰습니다. 사우디 참관단이 일어섰습니다. UAE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1,500명이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립박수. 사막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팀이 앉아있던 구역에서는 박준혁 팀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서 시야가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렌즈에 먼지가 묻었나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35년간 전쟁터를 누비면서 단 한 번도 취재 현장에서 눈물을 흘린 적 없는 제가 카이로의 공장 앞마당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눈물이 났을까요? 한국이 대단해서, 이집트의 감사가 감동적이어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가성비 무기라고 했습니다. 차이나 스탠더드라고 했습니다. 한국관이 텅 비었다고 코웃음 쳤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건물에서 고무를 고쳐주는 모습을 보고 비효율적인 감상주의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틀린 건 저였습니다.
제가 두바이의 에어컨 빵빵한 호텔에서 샴페인을 마실 때 이 사람들은 섭씨 53도의 사막에서 맨손으로 엔진을 닦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방산업체의 세일즈 피칭을 받아 적을 때 이 사람들은 이집트 병사의 고장난 전차를 무료로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사 제목에 가성비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독일이 등을 돌려도 살아남을 심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기립박수가 채 끝나기 전에 브래들리 shepherd가 조용히 관람석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나세르 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헌터 씨, 이집트가 한국을 택한 진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태도를 산 거군요. 나세르 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미국은 우리를 고객으로 봤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친구로 봤습니다. 그 차이가 이 결과를 만든 겁니다.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내렸을 때 런던의 하늘은 역시 잿빛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죠. 카이로의 뜨거운 태양과 리야드의 건조한 열기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편집국으로 직행했습니다. 해롤드 피어슨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특종입니다. 한국 방산이 그 정도야? 저는 노트북을 열어 현장 사진과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지중해 해상 사격, 시나이 사막 1만 2천 틈 주행, 카이로 200번 공장 롤아웃, 7개국 국방장관 기립박수. 해롤드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방산 기사가 아닙니다. 해롤드가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뭔데? 세계 질서가 바뀌는 현장 기록입니다. 미국이 70년간 지배한 중동 방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잡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사가 될 겁니다. 해롤드가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별호로 가자. 표지 기사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특별호. 그 잡지의 50년 역사에서 특별호가 발행된 건 걸프전 9.1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딱 3번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특별호의 주제가 한국 방산이 된 겁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바이에서 카이로, 창원에서 리야드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다니며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떤 문장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그때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윌리엄 헌터 소령. 영국 글로스터 연대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분이었죠. 임진강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귀국한 뒤 고향 코츠월드의 작은 집에서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으니 기억이 많지 않지만 한 가지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재에 낡은 가죽 수첩이 있었습니다. 종군 당시 쓴 일기장이었죠. 어릴 때 할머니 몰래 펼쳐본 적이 있었습니다. 빛바랜 종이에 연필로 쓴 글씨. 대부분 읽을 수 없었지만 한 구절이 아이의 눈에도 또렷했습니다. 밑줄이 2번 그어져 있었으니까요. 지금이라면 그 수첩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주말에 코츠월드의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신 할아버지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군번줄, 낡은 베레모, 임진강 전투 훈장, 그리고 그 밑에 가죽 수첩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담배와 양모 냄새. 어릴 적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전쟁 이야기를 듣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1년 4월 23일. 임진강. 전투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대 이동 경로, 사상자 수, 포격 좌표. 군인의 기록답게 간결하고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수첩 중간쯤에 필체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죠. 감정이 실린 글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서울로 이동했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다.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건물의 90%가 파괴되었다. 폭격으로 끊어진 다리 잔해가 한강에 처박혀 있고 거리에는 무너진 벽돌 더미만 남아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기이한 광경을 보았다. 잿더미 위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다. 지붕도 벽도 없는 곳에서 칠판 하나를 세워놓고
선생이 그를 가르치고 있었다. 겨울이 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나는 차마 질문을 던질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밑에 밑줄이 2번 그어진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폐허 위에 서 있는 이 민족의 눈빛을 나는 잊을 수 없다. 모든 것을 잃었으면서도 그 눈에는 포기가 없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무언가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70년 전 글이었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본 그 아이들, 잿더미 위에서 공부하던 그 아이들의 자손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막에서 에어컨도 없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피 흘려 지킨 그 땅에서 자란 사람들이 미국도 독일도 못 만든 심장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이 확신했던 것, 그 민족은 반드시 일어선다는 것. 70년이 지난 오늘, 그 확신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사에 첫 문장이 나왔습니다. 편집국으로 돌아가 특별호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표지 디자인도 직접 의견을 냈죠. 사막을 배경으로 K9 자주포가 포신을 하늘로 향하고 있는 사진. 그 위에 붉은 글씨로 제목을 넣었습니다. The Korean Storm How Seoul Rewrote the Rules of Global Defense. 한국의 폭풍. 서울은 어떻게 세계 방산의 규칙을 다시 썼는가. 기사의 마지막 단락을 여기 옮깁니다. 나는 35년간 전쟁터를 누비며 수백 가지 무기를 봤습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독일의 전차,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모두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절박하게, 한국만큼 끈질기게, 한국만큼 진심으로 무기를 만드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진짜 무기는 K9이 아닙니다. 미사일도 전차도 아닙니다. 진짜 무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에어컨 없는 사막에서 3년을 버티고 심장이 끊기면 더 강한 심장을 만들어내고 친구가 어려우면 계약서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한국 방산의 진짜 심장입니다. 70년 전 나의 할아버지는 한국의 폐허 위에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할아버지, 당신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편집국장 해롤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건 내 50년 커리어에서 최고의 기사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내 기사가 아닙니다. 나는 목격자일 뿐이에요. 진짜 이야기를 쓴 건 사막에서 땀 흘린 그 사람들입니다. 창밖으로 런던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수첩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면 임진강을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할아버지가 서 있던 그곳에 서서 할아버지가 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 눈빛을 봤습니다. 폐허가 아닌 사막에서 봤지만 똑같은 불꽃이었습니다. 중동의 사막 위에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지도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70년 전 폐허 위의 불꽃이 이제 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군사 전문 기자가 중동 사막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관심이 대한민국 방산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